지금 대만 해협을 감도는 침묵은 폭풍 전야보다 더 무겁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것은 눈에 보이는 중국의 미사일이 아닙니다. 바로 미국이 극비리에 준비하고 있는 헬스케이프, 즉 지옥의 풍경이라 불리는 새로운 전략입니다. 수천 대의 무인 공격기를 띄워 대만 해협 전체를 건널 수 없는 죽음의 지대로 만들겠다는 이 계획은 얼핏 보면 최첨단 전술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뒤집어 생각해 보십시오. 세계 최강이라는 미 해군이 왜 정면 대결을 피하고 고작 소모품인 드론대에 의존하려 하겠습니까? 이것은 기술의 진보가 아니라 중국의 압도적인 함정 생산 속도를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다는 미국의 처절한 고백일지도 모릅니다. 2027년이라는 운명의 시계는 이미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저는 누가 이기는가 하는 뻔한 전쟁 시나리오를 읊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이 거대한 충돌이 시작될 때 한국의 생명줄인 반도체와 여러분의 자산이 어떻게 증발할 수 있는지 그 서늘한 현실을 낱낱이 파헤쳐드리겠습니다. 불편하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진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관 세미얼 파파로 제독은 아주 섬뜩한 단어를 꺼내들었습니다. 바로 헬스케이프, 지옥의 풍경입니다. 이 전략의 핵심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중국군이 대만 해협을 건너려는 그 찰나의 순간 수천 개의 무인 잠수정, 무인 수상정, 그리고 자폭 드론을 동시다발적으로 풀어놓아 해협 전체를 피 끓는 가마솥으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헐리우드 영화에서나 볼 법한 장면이지만 이것은 철저히 계산된 생존 전략입니다. 왜 미국은 굳이 이런 방식을 선택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하면서도 충격적입니다. 이산 전공법으로는 중국의 물량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 중국의 조선업 능력은 미국의 200배에 달합니다. 미국이 이지스 구축함 한 척을 건조하는 동안 중국은 3척, 4척을 찍어냅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 해군의 주력인 항공모함 전단을 개전 초기에 밀어넣는 것은 자살행위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값비싼 항모 대신 잃어도 상관없는 저가형 드론 군단, 즉 레플리케이터 프로그램을 최전선 방패로 삼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전략의 위력을 흑해에서 목격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자체 개발한 자팍 무인정 마구라 V5를 보십시오. 한 대당 가격은 기껏해야 고급 승용차 수준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기계들이 때로 덤벼들어 수천억 원짜리 러시아의 대형 군함들을 수장시켰습니다. 미국이 노리는 그림이 바로 이것입니다. 스위치블레이드 600이나 알티우스 600 같은 미국의 정밀 타격 드론들이 중국의 상륙 함대를 향해 벌떼처럼 달려드는 장면 말입니다. 교환비로 따지면 이보다 남는 장사는 없습니다. 5만 달러짜리 드론 하나가 수억 달러짜리 군함을 무력화시킨다면 그것은 전쟁의 경제학을 완전히 뒤집는 게임 체인저가 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치명적인 맹점이 숨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흑해와 대만 해협은 환경이 전혀 다릅니다. 대만 해협은 물살이 거칠고 기상 조건이 훨씬 혹독합니다. 게다가 중국은 러시아와 달리 강력한 전자전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드론을 조종하는 신호를 전파방해로 끊어버리면 그 수천 대의 드론은 그저 바다에 떠다니는 고철 덩어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헬스케이프는 미국이 선택한 고육지책입니다. 스스로를 기술의 제왕이라 자부하던 미국이 이제는 약자가 주로 사용하는 비배칭 전력에 의존해야만 하는 상황. 이것이야말로 현재 미국의 군사 공업력이 얼마나 벼랑 끝에 몰려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미국은 이 드론대가 중국의 첫 번째 파도를 막아주는 동안 시간을 벌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입니다. 만약 이 드론 장벽이 뚫린다면 그 뒤에는 무엇이 남겠습니까? 안타깝게도 미국의 생산 라인은 텅 비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직면한 첫 번째 공포입니다. 미 국방부는 야심차게 레플리케이터 프로그램을 선포하며 단 2년 안에 수천 대의 자율무기 체계를 실전 배치하겠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혁신 속도를 군에 이식하겠다는 그럴듯한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 8월 약속했던 마감 시한이 지났을 때 우리가 목격한 현실은 참담했습니다. 전선에 도착한 드론은 수천 대가 아니라 고작 수백 대에 불과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바로 미 국방부라는 거대한 공룡이 가진 고질적인 관료주의 때문입니다. 현재 미군의 무기 구매 시스템은 항공모함이나 F-35 같은 스텔스 전투기를 사는데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계약 하나를 맺는 데만 수년이 걸리고 수천 장의 서류 검토가 필요한 구조입니다. 3개월마다 신제품이 쏟아져 나오는 드론 시장에서 10년 걸려 무기를 만드는 방식을 고집하고 있으니 도저히 속도를 맞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최신 스마트폰 앱을 90년대 컴퓨터로 돌리려는 것과 같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엔두릴이나 쉴드 AI 같은 혁신 기업들이 아무리 뛰어난 기술을 내놓아도 펜타곤의 구매 담당자, 책상 위에서 승인 도장을 기다리다 늙어 죽습니다. 국방부는 안전을 이유로 검증하고 또 검증하지만 그 사이 중국의 드론 기술은 이미 2세대, 3세대를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실패를 허용하지 않는 문화가 역설적으로 가장 큰 실패를 불러오고 있는 셈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생산 기반의 붕괴입니다. 미국은 오랫동안 제조업을 등한시하고 금융과 서비스업에 치중했습니다. 막상 드론을 대량 생산하려고 보니 모터, 배터리, 통신칩 같은 핵심 부품을 공급할 공장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심지어 일부 부품은 공급망을 타고 거슬러 올라가면 중국산인 경우도 허다합니다. 적을 이기기 위한 무기를 만드는데 적의 부품이 필요하다니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아이러니입니까? 미국이 내부의 서류 더미와 씨름하며 골든타임을 허비하는 이 순간에도 바다 건너편에서는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공장들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미국이 종이 위에서 계획을 세울 때 중국은 강철로 현실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시선은 그 강철의 괴물들이 태어나는 곳, 중국의 조선소로 향해야 합니다. 그곳에서 벌어지는 일은 단순한 생산이 아니라 증식에 가깝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특히 전쟁에서 제조업의 수치는 곧 생존 확률입니다. 우리가 막연히 중국산 제품을 저가형이라고 비웃는 동안 중국은 그 거대한 산업 역량을 군함 건조에 쏟아부었습니다. 그 결과 탄생한 것이 바로 현대판 대항의 괴물들입니다. 미 해군 정보국의 데이터는 냉혹한 현실을 보여줍니다. 현재 중국 해군은 전투함 보유 척수에서 이미 미국을 초월했습니다. 중국이 234척의 전투함을 거느리고 대양을 누비는 동안 한때 7대양을 지배했던 미 해군은 219척으로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공포는 현재의 숫자가 아니라 미래의 기울기, 즉 생산 속도에 있습니다. 상하이 앞바다에 위치한 강남 조선소, 위성사진으로 보면 숨이 턱 막힙니다. 이 단일 조선소의 규모가 미국의 핵심 군함 건조 기지인 뉴포트 뉴스 조선소 전체를 압도합니다. 이곳에서 중국의 최신형 055형 구축함은 마치 붕어빵을 찍어내듯 바다로 쏟아져 나옵니다. 055형은 미군의 주멀 특급에 버금가는 덩치와 무장을 갖춘 아시아 최대의 구축함입니다. 반면 미국이 주력 알레이버크급 구축함 한 척을 건조하고 유지보수하는 데는 4년에서 5년이 걸립니다. 도크가 꽉 차서 수리를 위해 줄을 서야 하는 것이 미 해군의 현주소입니다. 미 해군성 장관이 의회에서 직접 인정한 수치는 절망적입니다. 중국의 조선업 생산 능력은 미국의 무려 200배에 달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격차가 아니라 넘을 수 없는 거대한 장벽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이 일본을 압도했던 그 쇼미더머니 방식의 물량 공세를 이제는 거꾸로 중국이 미국에게 시전하고 있는 셈입니다. 최근 진수된 중국의 세 번째 항공모함 푸젠함은 이 야망의 정점입니다. 기존의 스키점프대가 아닌 미 항모와 대등한 전자기식 사출 장치를 갖춘 이 배는 중국 해군이 더 이상 연안방어에 머물지 않고 태평양 한가운데서 미국과 정면 승부를 벌이겠다는 선전포고입니다. 전쟁은 소모전입니다. 배는 침몰하고 부서집니다. 중요한 것은 누가 더 빨리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느냐입니다. 미국의 이지스함 한 척의 침몰은 대체 불가능한 국가적 비극이자 전략적 공백이 되지만 중국에게는 그저 공장에서 새로 찍어내면 되는 장부상의 숫자 교체일 뿐입니다. 이 압도적인 회복 탄력성이야말로 중국이 가진 진짜 무기입니다. 하지만 바다 위의 괴물들보다 더 공포스러운 존재가 있습니다. 함대가 바다를 건너기도 전에 미군의 심장부인 괌과 오키나와를 겨냥해
하늘에서 꽂히는 불벼락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바다 위의 함대보다 더 치명적인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날아오는 화살입니다. 미 국방부가 가장 두려워하는 악몽은 중국 내륙 깊숙한 곳에 숨겨진 이동식 발사대에서 시작됩니다. 주인공은 바로 둥펑-26, 일명 괌킬러라 불리는 중거리 탄도미사일입니다. 이 미사일이 공포의 대상인 이유는 사거리가 4,000km에 달해 미군의 태평양 핵심 기지인 괌을 직접 타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무서운 점은 이 미사일이 대양 탄도미사일 기능을 갖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마하 18의 속도로 내리꽂히는 탄두를 현재의 미사일 방어 체계로 유격하는 것은 날아오는 총알을 총알로 맞추는 것만큼이나 어렵습니다. 130억 달러짜리 최신형 제럴드 포드급 항공모함이 수백만 달러짜리 미사일 한 발에 고철 덩어리가 될 수 있는 비대칭의 시대가 온 것입니다. 이것이 중국이 설계한 반접근 지역 거부 A2AD 전략의 핵심입니다. 미군이 대만 해협 근처로 진입조차 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대한 죽음의 구역을 설정한 것입니다. 미국의 항모전단이 이 죽음의 선을 넘는 순간 그들은 사냥꾼이 아니라 사냥감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중국의 핵태세 변화입니다. 과거 중국은 최소한의 억제력만 유지했지만 이제는 대놓고 핵탄두를 늘리고 있습니다. 미 국방부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핵탄두 보유량은 2030년까지 1000기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부 사막지대에는 100개가 넘는 미사일 경납고, 즉 사헬로가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핵무력 증강이 보내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미국, 너희가 대만을 돕겠다면 로스앤젤레스나 샌프란시스코를 잃을 각오를 하라는 협박입니다. 과연 미국 대통령이 대만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자국민 수백만 명의 목숨을 담보로 잡힐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 확신을 가진 사람은 워싱턴에도 서울에도 없습니다. 결국 중국의 미사일과 핵은 미국의 선발을 묶어두기 위한 거대한 족쇄입니다. 미군이 이 족쇄에 묶여 주저하는 사이 대만은 고립무원의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중국은 굳이 피를 흘리며 상륙작전을 감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섬을 가두고 말려 죽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전쟁이 아닌 질식, 이것이 바로 대만이 마주할 진짜 시나리오입니다. 전쟁이라고 하면 흔히 노르망디 상륙작전 같은 대규모 상륙과 시가전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시진핑 주석이 가장 선호하는 시나리오는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적을 굴복시키는 손자병법의 부전승일 것입니다. 바로 봉쇄를 통한 고사작전입니다.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은 대만의 방패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가장 치명적인 감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국제전략문제연구소 CISIS가 내놓은 26가지 봉쇄 시나리오는 읽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힐 지경입니다. 대만은 에너지의 98%를 수입에 의존합니다. 이것이 바로 대만의 아킬레스건입니다. 중국이 해군력을 동원해 대만 주변 해역을 통제구역으로 선포하고 유조선의 진입을 막는 순간 카운트다운은 시작됩니다. 가장 급한 불은 천연가스입니다. 대만의 액화천연가스 비축량은 고작 열흘치에 불과합니다. 봉쇄가 시작되고 열흘이 지나면 발전소의 터빈이 멈춥니다. 석탄은 7주, 석유는 20주를 버틸 수 있다고 하지만 가스 발전이 멈추면 전력망은 도미노처럼 무너집니다. 시뮬레이션 결과 봉쇄 3주차가 되면 국가 전력 공급량은 50% 밑으로 떨어지고 9주차가 되면 병원 같은 필수 시설을 돌리기 위한 24%의 전력만 간신히 남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비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폴란드라는 육상 국경을 통해 서방의 물지와 물자를 끊임없이 공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만은 사면이 바다입니다. 중국의 잠수함과 기뢰가 바다를 틀어막으면 그 어떤 구원병도 식량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하늘과 바다가 막힌 고립무원의 섬 안에서 벌어질 일은 상상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전기가 끊기면 통신이 두절되고 인터넷 뱅킹이 멈춥니다. 식수 공급 펌프가 서고 에어컨이 꺼진 찜통더위 속에서 식량 사재기와 폭동이 일어날 것입니다. 중국군이 해변에 상륙하기도 전에 대만 사회 내부가 공포와 혼란으로 먼저 붕괴하는 것입니다. 총알 한 발 쏘지 않고도 상대의 숨통을 조여 스스로 항복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야말로 현대전에서 가장 잔혹하고 효율적인 승리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 어둠은 대만 안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대만의 전력이 끊기는 그 순간 세계 경제의 심장박동도 함께 멈추게 됩니다.
바로 반도체 라인이 멈춰서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야기는 여러분의 계좌와 직결되는 진짜 위기로 넘어갑니다. 대만을 둘러싼 이 모든 긴장의 진짜 핵심은 민주주의라는 이념보다 훨씬 더 차가운 금속 조각에 있습니다. 바로 반도체입니다. 대만은 전 세계 반도체 위탁 생산의 60%를 차지하며 7나노 이하의 첨단 공정에서는 무려 90%라는 절대적인 독점력을 쥐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를 두고 대만을 지켜주는 실리콘 방패라고 부르지만 전쟁이 터지는 순간 이 방패는 전 세계 경제를 찌르는 가장 날카로운 창이 될 것입니다. TSMC의 공장이 멈추면 당장 여러분의 손에 들린 아이폰부터 먹통이 됩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군사 안보입니다. 미군의 최첨단 스텔스기 F-35, 인공위성, 그리고 미사일 유도 장치에 들어가는 핵심 두뇌가 바로 대만에서 만들어집니다. 만약 이 공급 라인이 중국의 손에 넘어가거나 파괴된다면 미군은 눈과 귀를 잃게 됩니다. 워싱턴이 대만을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진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것은 전략적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여기서 한국의 시청자 여러분들이 반드시 경계해야 할 위험한 착각이 하나 있습니다. 혹자는 묻습니다. TSMC가 무너지면 2등인 삼성전자가 반사이익을 얻어 세계 1위가 되는 것 아닙니까? 단언컨대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경쟁자가 사라지는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생태계 전체가 공멸하는 시나리오입니다. 반도체 산업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있습니다. 대만의 TSMC가 생산하는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 즉 스마트폰과 PC의 두뇌가 없으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만드는 메모리 반도체는 꽂을 곳이 없어집니다. 두뇌가 없는 시신에 기억장치만 달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TSMC의 셧다운은 즉시 삼성과 SK의 재고가 고철 덩어리로 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애플, 엔비디아, 퀄컴의 생산 라인이 멈추면 그 여파로 한국의 수출길도 완전히 막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자동차 산업도 치명타를 입습니다. 현대차와 테슬라를 포함한 전 세계 자동차 공장이 멈춰섰던 코로나 시절의 반도체 대란을 기억하십니까? 대만 전쟁이 발발하면 그 대란은 예고편 수준으로 보일 만큼 거대한 산업적 재앙이 닥칠 것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대만 전쟁 시 전 세계 GDP의 10%에 달하는 약 10조 달러, 우리 돈으로 일경 3천조 원이 증발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더욱 섬뜩한 시나리오는 미국 내부에서 거론되는 이른바 초토화 작전입니다. 미 육군대학의 논문과 전략가들은 만약 중국이 대만을 점령할 위기에 처하면 PSMC의 공장과 최첨단 EUV 노광 장비를 중국이 절대 갖지 못하도록 파괴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중국에게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넘겨주느니 차라리 거위의 배를 갈라버리겠다는 것입니다. ASML의 첨단 장비에는 이미 원격으로 작동을 멈출 수 있는 킬 스위치가 내장되어 있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이는 우리가 알던 글로벌 공급망의 종말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스마트폰 가격이 오르는 문제가 아닙니다. 인공지능, 자율주행, 클라우드 서버 등 21세기 문명을 지탱하는 모든 하드웨어 인프라가 멈춰서는 디지털 석기 시대로의 회귀를 뜻합니다. 하지만 돈은 다시 벌면 그만입니다. 공장은 다시 지으면 됩니다. 그러나 절대 되돌릴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의 목숨입니다. 경제적 붕괴보다 더 끔찍한 피해 대가가 시뮬레이션 결과로 나와 있습니다.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 CISIS를 대만 전쟁을 가정한 24번의 시뮬레이션민트를 대만 전쟁이 돈대가 고긋거리면 반 두려론데요.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 CISIS를 대만 전쟁 가정한 24번의 시뮬레이션 덕입니다. 모데탄의 코군제 24번의 시뮬레이과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국제전략문제연구소 CISIS를 대만 전쟁을 가정한 24번의 시뮬레이션을 돌렸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입니다. 대부분의 시나리오에서 미국과 연합군이 승리하는 것으로 나오지만 그것은 승리가 아니라 상처뿐인 생존에 가깝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시나리오에서 단 3주 만에 미군은 항공모함 2척을 잃고 구축함 10수척이 침몰합니다.
전사자는 약 3,200명. 이 숫자가 얼마나 끔찍한지 감이 오십니까? 미국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20년 동안 흘린 피해 절반이 단 3주 만에 바다에 뿌려지는 것입니다. 일본 또한 오키나와 기지가 초토화되며 항공기 100여 대와 군함 26척을 잃게 됩니다. 대만군은 해군 전력이 전멸하고 3,500명의 사상자를 냅니다. 물론 중국의 피해는 더 큽니다. 군함 138척이 수장되고 육상에서 7,000명, 바다에서 15,000명 이상의 병사가 사망하는 괴멸적인 타격을 입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숫자가 아닌 의지의 차이가 승패를 가릅니다. 미국의 민주주의 시스템에서 항공모함 두 척의 침몰과 수천 명의 전사자는 정권이 무너질 수 있는 정치적 제한입니다. 반면 시진핑 주석의 1인 지배 체제 하에서 중국은 이러한 손실을 위대한 중화민족의 부흥을 위한 숭고한 희생으로 포장하고 감내할 수 있습니다. 한 명의 목숨이 소중한 사회와 대의를 위해 수만 명을 희생시킬 준비가 된 사회의 싸움. 이것이 서방 세계가 가장 두려워하는 비대칭성입니다. CIA와 펜타곤이 지목한 운명의 해는 2027년입니다. 시진핑 주석이 인민해방군에게 대만 침공 준비를 완료하라고 지시한 데드라인입니다. 이것은 그날 전쟁이 난다는 예언이 아닙니다. 그날 이후로는 중국이 언제든 버튼만 누르면 전쟁을 시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는 뜻입니다. 시간은 자유진영의 편이 아닙니다. 미국의 무기고는 비어가고 있지만 중국의 군사력은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팽창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브레이크가 고장난 두 기관차가 마주보고 달리는 선로 위에 서 있습니다. 충돌은 예고되어 있고 남은 것은 충격에 대비할 시간이 얼마나 있느냐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헬스케이프 전력은 단순한 군사작전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계의 경찰을 자처하던 미국이 더 이상 압도적인 힘으로 평화를 유지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거대한 고백서입니다. 화려한 드론 기술 뒤에는 무너진 조선업과 비어버린 탄약고라는 미국의 불편한 민낯이 숨어 있습니다. 반면 중국은 거대한 제조업 역량을 무기로 2027년이라는 결승선을 향해 전속력으로 질주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판의 변화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단순히 두려움에 떨거나 강 건너 불구경하듯 방관해서는 안 됩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는 곧 경제적 리스크입니다. 대만 해협의 파고가 높아질수록 원화 가치, 삼성전자의 주가, 그리고 여러분의 자산 포트폴리오는 요동칠 것입니다. 평화는 영원할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을 버리십시오. 현금 흐름을 점검하고 위기 상황에서도 내 자산을 지킬 수 있는 분산 투자를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엔비디아나 테슬라의 주가창을 들여다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TSMC의 공장이 돌아가는지 대만 해협의 항로가 열려 있는지를 주시하는 것입니다. 미국이 시간을 벌기 위해 드론 장벽을 쌓는 것처럼 여러분도 다가올 불확실성의 시대를 견뎌내 여러분만의 방파제를 쌓으시길 바랍니다. 역사는 준비된 자에게는 기회를 주지만 방심한 자에게는 가혹한 청구서를 내밉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 차가운 분석이 여러분의 판단을 돕는 맹철한 나침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뉴스 24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댓글로 지혜를 나누어 주십시오.